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IMF가 나라마다 방역을 얼마나 엄격히 하는가 점수를 내서 따집니다. 세계 평균은 41이고 우리나라는 39.6입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엄격하고 일본, 독일은 우리보다 방역이 느슨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기타 지표에서 우리가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는가? 이건 마스크와 거리 두기, 국민의 방역 수칙 준수가 큰 힘입니다. 이번 주말 설 연휴 우리 국민의 힘을 계속 증명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사용이 허가됐지만 투여 대상은 일단 일부 환자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인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임 판사가 녹음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언급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역 인근의 국내 최대 쪽방촌에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으로 최고 40층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2,4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간에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정비가 끝나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게 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를 확보했다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변이 바이러스 등에 취약해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항체를 분리한 후 유전자 재조합 등의 방식으로 만든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내부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서 레키노나주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3상 결과 제출에 조건을 달았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을 54% 줄였고 회복 기간 역시 3일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투여 대상은 심혈관계 질환 등을 가진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 환자로 한정됩니다. 이로써 레키노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일라일리 등의 치료제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규제 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는 공개된 임상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데다 항체 치료제 자체의 효능과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임상 3상은 2상에서 약 효과가 나오면 통상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최종 검증합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생기면은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중화항체가 중화항체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입하는 걸 더 쉽게 만드는. 국내에서는 최근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견돼서 당국이 확산 저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은 백신 접종의 효과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규제기관으로서 식약처는 이 백신에 대한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예방접종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7.4%입니다. 중앙약심위는 현재 임상 결과로는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백신의 효용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에서 문제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약심위의 이번 판단은 고령자도 아스트라제네카 투여가 가능하다고 본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보다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처음에는 EMA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 승인을 속속 보류를 함에 따라서 좀 더 나아간 임상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식약처는 곧 마지막 전문가 자문 단계인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의 심사 결과와 함께 자체 자문단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절차를 거쳐 고령층 접종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간격 확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난해 각 제약사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뒤 특정 연구팀이 해당 백신들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연구의 초점은 모두 1차 접종 후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항체 생성 방식은 달라도 효과가 높게 나오는 시기는 비슷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21일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2일째부터입니다. 이 시기 예방 효과는 화이자 90%, 아스트라제네카 76%로 나옵니다.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아스트라제네카만 보고됐는데 최대 12주까지 갔습니다. 결과만 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1차 접종으로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제약사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내놓은 최종 임상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접종 기간 확대 정책으로 이어가기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 방역 효과가 높게 조사된 이스라엘 보건당국 역시 섣부른 방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מאוד מרגש. אני רוצה להזכיר לכולנו שזה עדיין לא מסתיים ועדיין צריך להקפיד ולשמור גם אחרי החיסון השני. 또 1차 접종의 면역 효과가 높게 나왔다는 점은 수치만 전달될 경우 방역 측면에서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2주는 지나야지 항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충분히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접종하신 분 중에 일부는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대책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국민 백신 접종이 임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접종 간격 확대 여부를 비롯해 접종 후 개인 방역 내용 등 세부 접종 지침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지침을 발표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수정과 보완을 하고 국민과 투명한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정부가 내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완화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관계부처들 그리고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좀 논의해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달 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1000명 안팎 확진자가 속출한 지난해 12월 첫 시행 이후 확산세를 잡기 위해 3차례 연장을 거듭해온 겁니다. 방역 강화 끝에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는 300명대로 줄어 2.5단계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확진 규모와 함께 집단 감염 건수와 양태,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씩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이 컸던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정해서 한꺼번에 문 닫는 거 하지 말고 좌석을 반으로 줄이고 환기도 하고 칸막이 하고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잘 지킨 데는 열게 해주고 문 닫게 되면 보상을 확실히 이제 해주고 300명대 쉽게 떨어졌다고 금세 낮추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취식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당구장이나 PC방 같이 저녁에 영업을 하는 데는 좀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와 별개로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도 논의 중인데 강제보다는 참여와 자유,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아직 2.5단계지만 회사마다 재택근무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도 식당도 전보다 북적이고 술집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감염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난 맛집엔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기 공간이 마땅치 않은 탓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투 늘어섰습니다. 식당 안도 북적북적합니다. 솔직히 걱정은 되죠. 왜냐하면 4명 제한이라 해도 실제로는 이제 꽉 차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한동안 유동 인구가 줄었던 출퇴근길도 다시 붐빕니다. 재택근무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전철 출근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구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 연휴 전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예고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지치긴 해도 다시 감염이 퍼지는 것보단 낫다는 겁니다. 확진자 수도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도 않았고 지금 다들 약간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위기라서 완화하면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느슨해진 경각심도 걱정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그 술집 같은 데서 막 줄 서가지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침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접어두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완화가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나서 여행 먼저 가고 싶어요. 마음은 기대가 됩니다만 지금 확진자 수를 보면 또 왕래가 안 할 때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민들은 고강도 방역 조치를 견디며 자발적으로 지켜온 다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현명하게 결정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 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밤 9시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줌바댄스 업주들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학원 교실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원래 9명이 사용하던 13제곱미터 크기 교실이지만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한 방역 지침에 좌석을 1개밖에 놓을 수 없어서입니다. 반을 나누고 시간대도 분리해봤지만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 그만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야 되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급여라든지 아니면 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8제곱미터당 1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매출의 손실이 한 30% 이상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집합금지가 풀렸어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사실상 수업을 하기 어렵다고 학원장들은 하소연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손실보상법에 지난해 영업손실까지 소급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원 교수를 포함한 차별 방역의 총알바지가 되었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2월 천안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줌바댄스 강사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른 실내 체육시설과 달리 줌바댄스만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한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체육 종목 이름이 아닌 브랜드 이름인 줌바를 정부가 특정한 건 마녀 사냥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냥 마스크 못 쓰고 할 거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렇게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희는 1시간 이상도 마스크 쓰고 물도 안 먹고 수업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타 실내 체육시설과 동일한 업종으로 봐달라. 손실배상 조항이 빠진 감염병 예방법은 위헌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벌써 3번째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수칙이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감천지부 등 부산항 관련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 원인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 선원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방역당국은 추가 분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부산 항운노조 감천지부. 부산시는 감염원을 찾으려고 조합원 3명과 감천항 관련 업체 직원 2명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4명이 GR, 1명이 GH형으로 나왔습니다. 항운노조 근로자의 검사에서는 모두 다 GR로 나왔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업장에 있는 분은 한 분은 GR로, 한 분은 GH로 나왔습니다. GR은 부산항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면서 확인됐던 유전자형이고, GH는 지난해 5월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로 확인된 유전자형입니다. GR이 많은 거로 볼 때 이번 집단 감염도 러시아 선원에게서 바이러스가 전파한 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의뢰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모두 GH여서입니다. GR의 유전자는 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은 8월 페트로원 선박발 지역사회 감염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5명 모두가 GR형이 아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러시아 선원들 바이러스 유전자가 여전히 GR형으로 나타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러시아 선원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도 진행해 명확한 감염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열흘 동안 진행한 가구별 1명 이상 진단검사에서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30명이나 찾아 연쇄 감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26억 원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가구별로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포항시. 열흘 동안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9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도 30명이나 됩니다. 이번 검사로 1.2를 오르내리던 포항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포항시는 무증상 감염자가 가족, 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고리를 끄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선별 검사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분들이었고, 이분들을 통해 가족, 지인, 직장에 확산된다면 최소 1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 시민의 40% 가까운 수를 검사하면서 투입된 검사비는 26억 원 정도. 반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따지는 양성률은 0.02%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누적 양성률 1.3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예산만 투입한 지나친 전수검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점에 충분히 효과적인 검사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밀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확진자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넓은 검사를 통해가지고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들을 빨리 찾아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기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포항시는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가구를 찾아 검사를 진행하고 역학조사팀을 4개에서 16개로 늘려 역학조사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예, 계속해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하루 3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400명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확산세가 잡힌 것인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확산세가 잡혔고 동시에 정체 더 이상 줄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거 100명, 200명 수준으로 내려갈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처럼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만 300명대 수준으로 혹은 400명대 초반 수준으로 정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확진자가 당장 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3월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경고가 나온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의 최소 상당한 숫자, 최소 효과가 나오는 것 30-40%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기보다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잠재되어 있고 또 날씨의 계절적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저하 등으로 또 4차 대유행과 같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추가적인 4차, 3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많은 공정보건학자가 다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어떻게 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야당에서는 밤 12시까지 늘리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좀 늘리면 확산세가 커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정부가 개편을 좀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표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의 위험 효과와 차단 효과에 맞추어서 개편하겠다, 즉 형평성을 조절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완화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그런 방역 정책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9시에서 영업시간을 10시, 11시, 12시쯤 늘리겠다. 혹은 업종 간의 차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겠다는 부분은 감염 위험성의 차이에 따라서 부분은 충분히 커다란 위험성의 증가 없이 조절이 가능하고 감염 위험의 확산은 그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서 좀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조금 들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금지에는 분명히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으로 3차 대유행을 정체 상태까지 끌고 온 큰 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대유행 초기서부터, 즉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금지 초기 단계에서부터도 가정 내에서의 모임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아닌 외부 활동 공간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금지는 현행대로 강력히 좀 당분간 유지해 나가되 가정 내에서의 5인 사적 모임 제한 금지는 권고 수준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
그 고령자분에게 접종하는 것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그런 연유로 인해서 고령자분들에게 접종 계획이 좀 일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왜 백신 접종을 유보하게 된지 맥락을 들여다보시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의 이 백신 접종에 대한 3상 임상 시험의 숫자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 객관적인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12월 이후로 추가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두 달 내면은 곧바로 백신 접종 고령자에 대한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되면 바로 접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중보건학적으로 또 안전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유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의 치료제 사용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부 환자로 제한이 됐거든요. 이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또 누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네, 모든 환자에게 이 셀트리온 치료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항체 치료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는 중등도의 그 환자 중에서 중증의 환자로 갈 수 있는 사람, 또 위중한 환자 중에서 좀 경미한 경도의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투여하면 3.4일 정도의 치료를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태까지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접종을 한시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으로 이제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러한 면에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만 아직 3상 임상시험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제한적인 효과만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상이 되면 안내 전화나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거나 전화를 거셔서 예약하고 그러면 또 예약 확인 문자가 다시 갑니다. 그걸 받으신 뒤에 약속한 날짜에 접종을 받으시고 다시 서너 달 뒤에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2차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최근 번지는 허위 정보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궁금한 것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직전에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예약 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 기한이 지나면 다음 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였는데 접종을 어떻게 하죠? 회복한 뒤에 최소 90일 이상 지난 뒤에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그다음 걸 볼까요? 예방 접종 증명서 뗄 수 있나요? 네, 떼드리기는 떼드리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백신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D 파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카드가 있다. 네, 교회에서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짜 정보입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대꾸할 가치가 없답니다. 3D 파장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면 당장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상, 노벨 화학상,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백신에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칩이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백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약품 포장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태반이나 동물 성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다. 요새는 식물성이나 합성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죠. 백신에 중금속이 들어있다. 옛날에 백신을 처음 개발할 때 수은이나 알루미늄 성분이 조금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새는 중금속 성분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네. 버디스 트리조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매니저인데요.
지난번에 뭐라고 발표했냐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달 동안 페이스북에서 삭제해버린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만 1,200만 건이나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허황된 정보들이 떠돌아다닙니다. 당국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차원의 북한 원전 건설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며 대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원전 건설은 현 정부에서 논의된 적 없고 이면 합의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지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나중에 다른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제가 된 문건을 만든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자가 장래를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시는 없었고요. 당시에 그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그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걸 보고. 이어 현 상황에서 미국의 동의나 국제기구 협약에 상관없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는 충분히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핵무기 포기와 폐기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영변 핵시설을 우리나라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에게 완전히 개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변 폐기를 할 수만 있었다면 당시에 미국이나 우리 한국 쪽의 전문가들이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갖고 왔을 그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났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던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2018년 3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초대한 배경에 정 후보자의 제안이 있었다는 책 내용은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 우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문제 등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통화 이후 동맹 현안의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전략 조율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북미 대화는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등을 규정한 싱가포르 합의의 기초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 정부가 과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원님, 트럼프 정책을 계승하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은 없고요. 다만 싱가포르 합의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실시 여부가 주목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훈련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함의가 있다는 겁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 이전에 코로나 위기이기 때문에 연합훈련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난항을 겪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분위기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침 같은 날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방위비 협상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뒤 양국 간의 동맹 현안 조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여야가 결이 다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여당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고 야당은 퍼주기에 맞서라며 응원하는 무언가 뒤바뀐 모습입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약속이나 한 듯 아침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공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인식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기준으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선별, 병행지급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개인 SNS로 밝힌 점, 그리고 민주당발 비난이 쏟아지자 절제한 표현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은 점도 질타했습니다. 표현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과 판사에 이어 이제는 경제부총리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한다면서 민주당 때리기와 홍남기 지키기로 맞섰습니다. 특히 재정당국은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면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민족의 포죽에 맞서서 맞서는 척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야말로 경제부총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또 대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주시기를. 여야의 압박 속에 대정부 질문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썼습니다. 재정 확대를 실천하고 있다면서도 국간지기로서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말한 겁니다. 재정이 이런 위기 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 이건 저는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하고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큰 싸움이 난 듯 바라보는 건 침소봉대라면서 결과적으로 잘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이견이 아니고 방법론적인 약간의 이견이 서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건강한 거라고 보고요.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물밑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처해하면서도 곧간사수를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수 전환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법관 탄핵안이 처리된 뒤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대법원장의 정치적 거래로 규정한 겁니다. 국회 공식 답변에 거짓말을 하지 않나. 국회의원들이 통보를 하고 왔는데도 문까지 걸어 잠그고 피하질 않나.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절하고도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선 지도부가 사법기관이 무법천지가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방안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게 뻔하다며 일단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반면 민주당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법부 수장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한 만큼 섣불리 편을 들었다간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치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법관을 사상 처음으로 탄핵시킨 의미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관 탄핵 사태의 국면이 뒤바뀌었습니다. 탄핵 결정의 몫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여론을 등에 업을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야의 대리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주심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변론 기일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을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에 따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부 TF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조만간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 양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측에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수는 이달 말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 임기입니다. 헌재 결정 전 퇴임하면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물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임 이후라도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지 말지는 헌재의 권한이라며 이번 기회에 판사의 행위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도 이번 탄핵 소추는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공정해야 할 재판을 연극으로 만드는 판사는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선례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가운데 일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한 건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3주 안에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시기와 상관없이 헌재가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보신 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140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이제 통과된 데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다 자기 이름을 적었나요? 자기 적진 않았고요.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 17기. 이 임 부장판사의 동기생들이 300명이 이제 그때 선발이 됐기 때문에 300명이 동기생인데 140여 명이 이제 익명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 어떻게 했냐면 이 동기생들의 어떤 채팅방 방이 있나 봐요. 이 방에서 이런 걸 하자라고 했고 동의했던 사람들 일부 140여 명이 익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돼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먼저 탄핵하라는 얘기는 그럼 대법원장 탄핵하면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도 정당하다고 인정을 한다는 뜻인지 이 탄핵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누구부터 탄핵하라는 이게
논리학상으로 좀 안 맞는 논리상으로 안 맞는 좀 것 같습니다. 급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논리학상을 맞지 않고 일단은 이 상황상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맞지 않다는 기본적인 뉘앙스가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거짓말 등등 논란이 있는 이 또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 여건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뭐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지금 들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거하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을 했는데 말이 사실과 다른 거하고 두 개가 같이 탄핵을 받을 사안인지는 근데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이런 판단을 했다니까 조금 약간은 이해가 동기생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금 했던 거는 이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지금 판결상으로 나왔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부에 뭐 청와대 얘기를 듣고 너 사표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영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런 게 입증됐다면 이것도 권력 분립에 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권한으로 본인이 사표 쓰는 건 맞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은 전혀 될 수가 없고요. 예. 다만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짓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재판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을 분명히 보인 것으로서 탄핵수 초안에 의결된 것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이고 탄핵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이 판사 같은 경우는 탄핵을 제외하고는 어떤 수로든 징계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사법농단의 판사들, 특히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직권남용죄 안 된다 해가지고 무죄가 됐죠. 예. 징계는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했어요. 권력의 어떤 얘기를 듣고 재판을 개입을 했는데 상당히 권력 분립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난다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민변에서는 이렇게 탄핵을 함으로써 오히려 법원의 독립성을 더 지킬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를 일단 넘어갔습니다.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이제 재판관들이 논의할 때는 어느 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어떤 판결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판결에 대한 어떤 지시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토 그 상계신문 지국장 관련된 사건이죠. 명예훼손 예. 사건. 그 사건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나머지 사건들도 있는데 뭐 그 사건들은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고 법원 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이동근 판사가 판결을 하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낭독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그걸 고쳐줬습니다. 그대로 됐던 부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법원 행정처는 그 당시에 뭐가 필요했냐면 뭐 상고법원 등 이 행정부하고 이 거래가 지금 됐던 상황입니다. 예. 행정부는 뭐 강제징용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 해달라고 했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력 분립에 사실 반했던 거고요.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는데 이 핵심 사유들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때는 무죄가 다 났습니다. 예. 무죄가 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탄핵 소추가 됐고 아마도 저는 좀 일정을 좀 빨리 당기면 이 퇴임 날이 2월 28일인데요. 예. 3월 1일 날 퇴임이 되는데 그 전에도 가능한 게 사실관계가 지금 형사재판을 통해서 다 밝혀졌어요. 예. 이제 판단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6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6명의 재판관을 찬성하기에 또 회의를 하고 시간이 조금 쫓기긴 한데 예. 사실관계가 맞냐 안 맞냐 따지기보다는 거의 사실관계는 재판으로 다 확인됐기 때문에 또 판결문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갖고 판단을 한다면 28일 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빨리빨리 처리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은 저 여당인 민주당이 저건 재판이 끝났을 때나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많이 늦었어요. 예. 뭐 임기 퇴임은 벌써 예상이 됐던 거고요. 예. 그렇다면 그때 집권한 정체가 이게 국민들은 납득을 못해요. 어떻게 법률 위반은 아닌데 헌법 위반이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법리대로 집권한 정체는 법률 위반 안 됐다면 그때 헌법 위반 상황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바로 탄핵을
소출했다 그러면 예. 이전에 결정이 났겠죠 아마도.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기자들이 몰래 녹음하는 거는 취재하다 보면 많이 합니다. 네. 다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뭐 대단히 제약을 받죠. 가능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을 만나러 부장판사가 들어가서 몰래 녹음한 걸 몇 달 뒤에 사용하는 것, 녹음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일단 법을 아는 녹음을-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음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 예. 녹음기를 틀어놓고 나갔는데 녹음하면 도청이 돼서 이건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내 목소리 담겨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네, 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아마 녹음기를 숨겨가서 이렇게 녹음을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예. 녹음기를 갖고 간다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뭔가 캐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 약간 나중에 뭔가 써먹기 위해서 쓸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 녹음기를 가지 않죠. 특히 이 거취를 확인한 자리고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아니 그 잘못됐다는 건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뭔가 충분히 좀 얘기거리가 된다. 우상호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자체가 탄핵을 해도 되는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녹음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녹음을 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해버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녹음이 적법하기 때문에 예. 그게 만약에 명예훼손적 얘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지만 줬던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걸로 처벌할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이제 사법연수원의 동기생 140여 명이 탄핵은 안 된다. 이게 왜 탄핵이 되냐라고 이제 항의 성명을 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다음에 똑같이 어느 판사가 또 다른 판사에게 압력을 넣어서 판결문을 고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압박을 한다면 그때 가서도 그건 무죄고 탄핵 소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판사들은 오히려 이게 원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탄핵이 된다면 누가 이걸 지시를 하면 선배 법관이나 위에 법관이 탄핵받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벌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여권이나 민변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처벌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재판 이렇게 해라 판결문을 써라 이런 일이 합법화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 아무튼 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판단들도 엇갈리고 해서 이건 일단 헌법재판소가 뭔가 좀 분명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선을 그어줄 거라고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이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한 당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비서는 징계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해당 비서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전형적인 사측의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란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좌진들로 구성된 보좌진협의회는 류 의원을 향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꼬집었고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정의당이 착취적인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없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보좌진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따라서 해고 관련 보호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해 보좌진에 대한 면직 30일 전 예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국회 내 해고 논란에 집중하는 사이 한파에도 복직을 촉구하며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해고 노동자의 외로운 투쟁은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5년 전인 지난 1986년 옛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지난해 말 부산에서 출발해 청와대 도착을 목표로 도보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도 미룬 채 걷고 있는 김 위원은 이틀 뒤 청와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동자들의 외침, 코로나19 사태 속에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직에 도전했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사무총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2명만이 경합하는 최종 결선에 진출했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쉽게 막판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WTO 회원국들의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결과가 나온 뒤 100일 가까이 선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후퇴입니다. 특정 후보의 선출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어야 차기 사무총장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준 겁니다.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명희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별로 고른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인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는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인물로 아프리카의 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더 많은 선호를 이끌어냈습니다. WTO는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차기 수장으로 추대하려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면서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명희 후보는 그동안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결국 회원국들의 의견 일치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WTO가 현재의 리더십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여 다자무역 질서의 회복, 제12차 강요회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 과제들을 하루빨리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책임 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다자무역 체제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세 번째 WTO 사무총장에 도전했지만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셔 다음 기회를 엿보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최고 40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으로 2,4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동자동 일대.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 오래된 빌라와 여인숙 등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으로 4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주민 1,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집이 대부분이어서 난방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쪽방 주민 이주 대책 부족 등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 등과 함께 나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도시 재생 사업도 함께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좀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또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먼저 쪽방과 일반주택 세입자 등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1,450호가 공급되고 민간 분양 물량도 960호를 차지해 모두 2,410호 규모로 공급됩니다. 대략 아파트만 17개 동 규모로 서울시는 건물 높이를 최대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기간 중 갈 곳을 잃는 주민들을 위해 단지를 구분한 뒤 차례대로 정비하고 그동안은 사업지구 안에 조립식 주택 등을 지어 임시 주거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비가 끝나면 쪽방 주민들은 지금보다 2~3배 넓은 공간을 현재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에 주민들이 들어가시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이와 함께 쪽방 주민들의 자활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도서관 등도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 지정을 완료한 뒤 2023년부터 착공해 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가중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과 함께 영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재적소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는 조진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영업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석 달째 돈벌이가 끊겨 막막한 상황에 재난지원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부 버팀목 자금 300만 원에 이어 지자체에서 특별손실지원금 200만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입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문을 닫고 있어도 한 달 1,000만 원씩 드는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지원금을 떠나서 앞으로라도 나라에서 좀 영업에 대한 보상금을 갖다가 정책을 많이 발표해가지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창수 씨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제한 업종이라서 정부에서 200만 원, 지자체 100만 원, 총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매출이 절반이 된 지경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 방역 수칙을 따르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대책은 실제 손실이 보상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실 매출액 부분이라든지 그 임대료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규모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 손실이 가중되면서 한계에 달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적재적소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운 주민들이 무료로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영원 마켓이 서울의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곳, 영등포 영원 마켓에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퇴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폐업이라든가 기초적인 뭐 생필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하시고요. 4가지 품목을 가져가십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3만 원 전후가 되는데요. 평균적인 3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뭐 전체적으로 똑같이 3만 원 일률적인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망설이셨잖아요. 예. 왜 망설? 사람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건 가난해도 그냥 돈 안 받고 준다,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준다니까 좀 망설이 있다가 왔어요. 힘드셨으니까 오셨을 텐데 말을 안 하실 경우에는 그 어떤 자존심 문제라든가 본인이 말 못할 사정도 있으니까 일단은 빈손으로 안 보내드리는. 아이고 진짜 이제 우리나라도 참 살기 좋은 나라 됐구나 생각했죠. 양말을 안 신고 오셔서 이거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요거 신으세요. 발 추우니까. 어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귤하고 세정제 찾습니다. 귤은 여러 사람에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고시텔에 있는데 아시는 분들 만나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내가 주고 그래요. 지금 와이프는 휴직 상태고 저는 저번 달에 이제 무급을 조금 많이 받아서 소득이 예전보단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번 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가 자그마한 걸 드렸지만 이 자그마한 게 큰 희망이 돼서 이분들에게 더 열심히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하고 있는데 2813님,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확진자가 줄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개인 방역이 느슨해질까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9330님.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해야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유튜브에서 한니발님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같은 죄로 탄핵했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4157님. 대화할 때 몰래 녹음했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치 봄처럼 포근했는데요.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네.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해서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